알게 되었다. 매일 달리던 이 길에 숨겨진 아름다움을, 익숙한 풍경 속에 새로움을, 바쁘게만 보이던 도시에 넘치는 힘을. 왜 몰랐을까? 늘 달리던 이 길이 이렇게 설레는 것을. 드라이빙의 재발견, 말리부로부터. 폭발적인 고출력 터보 엔진 라인업, 시선을 압도하는 스포츠 쿠페형 디자인, 다이내믹 중형 세단이란 이런 것. 쉐보레 말리부. Chevrolet, find new roads.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주제들을 선정해서 낮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줄여서 지대너비앗 146회 나의 전생 특집 지금 시작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자기소개로 시작하는 날이 아니라 한 주간 뭐 있었는지 얘기하는 시간인데 준비가 안 됐으니까 자기소개 관련돼서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도대체 왜 너희들은 매 에피소드마다 자기소개를 하는 거냐. 최 소장님 그걸 시켜서 그렇잖아요. 그래요? 단지 네. 그런 이유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에피소드를 새로 청취하시는 분들이 순서대로 정주행하시는 게 아니고 선택적으로 들으시니까 네, 맞아요. 저희가 누군지 모르시니까 매번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희 에피소드를 최근 거부터 듣는 분들이 계시다. 그래서 하는 거다 했더니 어떤 되게 깊은 깨달음을 얻은 표정을 하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다고요? 예. 예,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네. 네. 자기소개가 근데 꼭 필요할까요? 생각해보면. 왜냐면 이번 처음 에피소드부터 들으시고. 들으신 분들 누구입니다 이게 단데. 그래도 누구라는 거는 알 수 그럼 있으니까. 무슨 정보를 주지? 그래요. 너무 심오한 질문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나의 전생 특집 두 번째 시간이고 독실이가 임진왜란 편 해주지 않습니까? 네. 반응이 좋았어요. 재밌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직 시작도 못했는데 그죠? 임진왜란 24부작 갑니까? 아니 오늘이 완결편입니다. 그래? 그래서 진짜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이거 좀 길게 해주면 안 되냐. 조선 역사. 독실이 한번 쪼아가지고 길게 한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건 다 어디서 들어오시나요? 텔레파시로 들어와요. 기도 중에 텔레파시로. 네. 뇌내 망상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에피소드 진행하기 전에 이벤트 하나 있습니다. 뭐요? 이벤트 너희한테 말 안 했는데 너희한테 관련된 건 아니고 이 청취자분들한테 관련된 이벤트가 하나 있어가지고 네. 파티 저희 에피소드가 송출되고 있는 것이 세 가지 아닙니까? 네. 아이튠즈, 팟빵. 팟빵 그리고 파티 세 가지로 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파티에서 이벤트를 하나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덥석 물었습니다. 청취자분들 관련된 이벤트고 댓글 이벤트예요. 파티 앱을 깐 다음에 지대너비앗 게시판에 댓글을 남기면 되는 아주 간단한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요번 146회 에피소드에 감상평을 남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파티는 다른 게시판이랑 달리 에피소드별로 댓글을 남길 수가 있어요. 그래요? 뭐 안 들어봤어? 네. 어쨌든 깔긴 했는데 몰랐는데. 네. 분량 제한 같은 게 있습니까? 이거 없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해서 감상평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재밌다 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뽑혀요. 상품이 뭔데요? 예, 추첨이긴 한데 어쨌든 감상품을 추첨입니다. 남겨주시면 되고. 감상품이요? 감상평. 뭐 제품이 뭡니까? 지금 달고 있어요. 저 먼저. 벌써 달았어요. 너무 빠른데. 빠르다. 어쨌든 그래서 속상해. 뭐 독실이 잘생겼다. 뭐 이런 감상평을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선물 첫 번째 1등 한 명. 등수가 있어요? 등수는 아니고 그냥 첫 번째 한 명한테 드리는 게 있는데 뭐야 긴장했어. 브리츠 블루투스 스피커 10만 원 상당의 스피커를 드린다고 합니다. 저 그거 필요했는데. 스피커요? 네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3명한테 드려요. 인류 최대 고전 최 사장 저자 11계단 3권을 드린다고 합니다. 이거 미친 좀 거 아니야? 부끄럽게 왜 내 걸 또 주신다고 해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3명한테 드리고 네. 사실 이번 세 번째 선물이 가장 큰 선물인 것 같아요. 5명에게 네. 베스킨라빈스 파인트 아이스크림 기프트콘을 드립니다. 우와. 사실 이게 제일 탐나는 것 같은데 이거 얼마 정도 하나? 파인트요? 파인트 7,600원? 그렇게 비싸요? 진짜? 7,400원? 나 대학교 때 먹을 때 3,000 얼마 4,200 아니야? 얼마 아니요? 어제 그래요? 알겠습니다. 물가가 많이 올랐군요. 그래서 요 총 9분한테 드린다고 하니까 뭐 댓글만 남기시면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벤트 기간 에피소드가 올라가는 5월 28일 일요일부터 6월 3일 토요일까지 남겨주시면 되고 당첨자 발표는 6월 7일 수요일
파티 공지사항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발표 후에 별도로 당첨자의 정보를 받아서 선물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댓글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참고해야 되는 게 왜 검색해도 안 나오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파티든 팟빵이든. 그래서 이제 아래 시옷이 들어가고 티읕이 아니다.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팟빵, 단팥 할 때 팥 팟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치시구나. 팟캐스트 자체가 시옷으로 돼 있으니까 다 그걸 따온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팟이라는 글자가 한국어에 없네요. 생각해보니까. 팟으로 시작하는 거? 예. 피읍, 시옷. 로 되는 단어가 없잖아요. 단어가 없네? 생각해보니까. 찾으면 있지 않을까요? 놀라운데? 나오는데요? 뭐가 있어요? 팥의 사투리가 팥이라는데? 강원도? 뭐야? 어제 진짜 알겠습니다. 국어사전에 나오는데요? 그거 왜 혹시 왜 또 뭐 있어? 대박. 파 있잖아요. 대파, 쪽파 할 때 예. 파의 사투리래요. 경북지방에. 팥이라고 해요? 경북에서는. 그래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 뭐. 가서 팥 좀 사와라 이렇게요? 그래요? 팥김치 좋아하는데. 팥 한 탄 사와라. 대팥.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쪽팥. 이벤트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이벤트 예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런 이벤트 좀 자주 만들겠다라고 한 다음에 안 만들었어. 거의 1년 만에 하고 있어서 자주 만들어 보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격적으로 146회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네. 이번 146회 에피소드는 영화 대립군과 함께하는 컨텐츠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임진왜란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는데 마침 또 같은 시나리오를 담고 있는 영화 개봉하고 있더라고요. 대립군. 예, 대립군이라는 영화고 저는 대립군이라는 이 단어만 봤을 때는 그 홍콩 무협 영화들 있지 않습니까? 무간도. 너무 뭐 이런 재밌어요. 느낌인 줄 알았는데 무간도. 예,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역사적인 어떤 사건, 이제 임진왜란 시기에 상대적으로 대중들한테도 잘 안 알려져 있고 역사 기록 속에서도 몇 문장 안 남아 있는 그 사건을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서 묘사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영화 대립군은 임진왜란 당시 분조를 이끌면서 의병을 모으고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다뤘던 광해의 여정을 그린 영화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당시 18세였던 광해군이 진정한 어떤 리더가 무엇인지 이렇게 깨달아가는 그런 과정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데 뿐만 아니라 당시 임진왜란 당시 나라를 구했던 건 사실상 지배층이 아니라 민초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예. 지난 시간에 독실이가. 그렇죠. 예. 그래서 역사 속에서는 살짝 감춰져 있지만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어났던 민중들의 이야기 역시 잘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저가 이제 영화 예고편이나 이런 것도 좀 주의 깊게 봤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영화더라고요. 그래요? 예, 저는 좀 이렇게 박진감. 예, 죄송합니다. 예. 아유, 예. 깡쌤 진짜 당황했어. 예, 박진감 넘치는 어떤 액션 영화 스타일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예, 좀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광해군 중심의 영화인 거구나. 예. 사료가 뭐 있는 건 아니고. 사료가 남아는 있는데, 이제 그때 당시 그 광해가 활약했던 그 상황이 아주 구체적으로 남아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상상력을 가미한. 그러니까 영화는 이제 광해군 중심으로 진행되는 역사물인 거고, 독실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는 이제 그 배경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임진왜란 전체에 대한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제가 좋아하는 배우들도 좀 나오고, 네. 이정재 씨 같은. 예. 이정재 씨 좋아합니까? 예. 그래요? 저도 이정재 씨처럼 머리가 좀 작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는데. 그래, 몸을 키우는 게 빠를 것 같은데. 어깨 운동.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주로 이제 광해의 아버님, 그 선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선조의 좀 아쉬운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렇지, 그걸 얘기했죠. 그와 또 동시에 저희가 이제 가장 관심 있는 건 어떤 내적 세계 아닙니까? 그 선조의 내적 세계를 좀 선조의 관점에서 한번 이해해 보려는 그런 선조의 내적 세계는 어디서부터 유래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굳이 명함을 같이 보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스테레오 타입으로 이제 치부를 안 했어요. 그 선조를 뭘 하고 싶었던 거냐면 나랑 다른 그냥 순수한 악이다 이렇게 치부해 버리려고 하는 유혹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이걸 떨쳐버리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죠. 그렇게 나랑 다른 존재다, 이건 순수한 악이다라고 이렇게 해버리는 게 마음이 편하거든요. 속이 편하지만 우리가 거기서 뭘 배우냐, 그냥 좋은 리더를 뽑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난이 벌어지지 않으면 좋은 리더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거기다 내 안에 있는 어떤 그런 비슷한 모습들을 반성하기 위해서도 저는 입체적으로 보는 게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선조를 희대의 찌질이라고 해버리는 건 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타자화해버리면 마음이 편한데 그래서 달라지는 게 뭐가 있냐. 우리가 인간 히틀러에 대해서 알아보고 뭐 아이히만에 대해서 알아보고 2차 대전에서 독일군, 일본군 이런 애들이 왜 도대체 그런 짓을 저질렀는지 심리를 분석하는지 그리고 평범한 사람이 왜 그렇게까지 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이유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뭐 왕으로 잘못한 게 잘못했냐 안 했냐 뭐 그리고 개인으로 볼 것이냐 왕으로 볼 거냐 리더로 볼 거냐 다 다른데 개인의 문제로 그걸 치부할 거냐 시스템을 만들 거냐 생각을 해야 되고 악마가 있다면 왜 그런 악마가 태어나게 되는지 그런 물음을 멈추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선조를 다각면으로 보려고 하는 이유는 그런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지. 왜 평범한 사람이 악을 저지를 수 있는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다각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방송 지대넓이앗에 가장 추구하는 가치가 그런 거 아닙니까? 다양한 관점에서 예. 상황이나 어떤 사태를 좀 들여다보자. 그랬어요? 예. 3년 만에 처음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그런 가치를 이런 모토를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렇고요. 어쨌든 이제 선조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많이 했는데 광해군 이야기도 조금만 더 제가 좀 정리를 한번 하려고요. 광해군. 예, 왜냐하면 이제 저는 정치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나마 아주 잠깐이나마 광해라는 사람이 어떤 리더로서 어떤 덕목을 보여줬는지 이런 거 한번 짚어볼 만해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지난 시간에 저는 독수리님 이야기 들으면서 한 5분 정도 들은 것 같은데 2시간이 지났더라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지요. 예. 이야기를 너무 잘 정리를 해주시고 배경 상황에 이런 걸 잘 정리해 주셔서 그랬던 것 같은데 잠깐 그때 당시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한양이 굉장히 빨리 점령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일본군이 부산진에 침투하기 시작한 게 한 4월 중순, 4월 14일, 15일경이었는데 한성을 점령한 게 5월 2일이거든요. 5월 2일. 예, 거의 2주 만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선조가 언제 도망을 쳤느냐? 4월 30일에 한성을 버린 겁니다. 3일 전에. 예, 그러니까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상황 전체가. 그리고 한성을 버리고 개성을 갔던 선조가 다시 5월 3일 날 또 개성을 버려서 도망을 치고 또 평양에 도착했다가 약 한 달간 평양에 있다가 6월 11일 날 또 평양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뭐 13일에 영변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는데 이 영변에서 이제 선조가 안 되겠다. 아들아. 너는 나라를 지켜라. 아빠는 피난해서 청나라의 원군을 청하겠노라. 이 결정을 내리는 그 분조의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상황을 쭉 보면 거의 뭐 2주에서 막 한 달 정도 간격 안에 선조는 계속해서 도망을 가게 되고 그것도 쫓기는 상황이죠. 며칠 차이로. 그렇지. 예, 그런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몽진이라고 이걸 표현을 하더라고요. 선조가 몽진? 도망쳤다. 이거를 도망 이렇게 하면 좀 쪽팔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몽진. 예, 이런 한자어를 써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무슨 그때 몽에 무슨 진입니까? 그 몽키. 예? 몽키몽. 원숭이 몽에. 원숭이 몽. 몽진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그냥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 써가면서 도망친다라는 이런 뜻이 있다는데요. 무슨 몽에 무슨 진이야? 그 몽자가 어리석을 몽, 뭐 어두울 몽 같이 써요. 저희가 빛이 없는 상태를 어리석다고 하거든요. 안 예. 보이니까 진짜 먼지 진짜 이렇게 써서요.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군주가 나라를 버리고 튀는 거를 몽진. 품격 있게. 예. 몽진. 그래서 당시 이제 그 몽진 할 때 겨우 100여 명의 신하만 남았다는 기록이 실제로 있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시 이제 관료들이나 뭐 사대부들 이런 이름난 잘 사는 지배층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이 사람들이 왕을 버리고 먼저 토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당시 지배층이나 권문세도들이 상당수가 먼저 도망간 것으로 왕을 지키게 되면 이제 발걸음이 느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먼저 이제 마차나 뭐 이런 걸 이용해서 고속도로로 빠져나갔겠죠. 그래서 4월 30일 날 한성을 도망가는데 비까지 왔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초라한 신세로 왕비는 심지어 말도 없어서 막 걸어가는 적도 있었고 그리고 수행하던 신하들 가운데서도 막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상황이 열악하긴 했네. 그러니까 당시에 뭐 사관 4명이 밤에 도망가면서 사초를 다 불태우고 가기도 했다. 뭐 이런 기록도 남아 있고요. 막 기근도 당시에 발생했었기 때문에 왕이 먹을 것도 없었대요. 그래서 파주 지역에 도착했을 때 파주 목사였던 사람이 이제 수라상을 탁 차려서 대접을 했는데 하인들이 그거 훔쳐먹고 도망갔다. 뭐 이런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임금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한 백성들의 어떤 원성이나 이런 거는 엄청났겠죠.
그리고 당시 기근 때문에 먹을 것도 없어서 뭐 한성 길거리에 살점이 남아있는 시체가 없을 정도였다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게 급박했구나. 예, 그러니까 고립된 백성들의 어떤 분노나 육체적인 정신적인 스트레스 아니면 고난 이게 굉장했다는 거죠.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광해는 이제 아버님 명을 받아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일종의 임시정부 체제입니다. 분조, 조정을 반띵한다. 뭐 이런 뜻인데 이 분조를 이끌고 남쪽으로 파견되는데 이때가 이제 18살입니다. 18살. 18살이면 몇 학년입니까? 지금 고등학교. 고2입니까? 예. 제가 고2 때 뭘 했대? 나는 고2 때 반장도 한번 못 해봤는데. 아, 반장도 못 해봐서? 저도 못 해봤어요. 했으면 되는 거지. 분단장. 분조니까. 분단장이 분단장. 분조니까. 언제 때야 분단장이 그 정도면 되는군요. 그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지금 아이들 같으면 이제 한창 학원 다니면서 입시 공부할 아이들 그런 나이인데 그래서 이 18살 청년이 남쪽으로 이 임시정부를 이끌고 내려가는 겁니다. 분조를 이끌고. 그래서 함경도 지역으로 원래 가려고 했는데 이미 거기도 왜군이 점령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쪽을 우회해서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약 7개월 동안 제대로 된 거처도 없이 풍찬노숙하면서 평안도에서부터 저 약간 경기도 북부 지역 쪽까지 순회하면서 임시정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당시 이 지역이 이미 왜군들이 다 점령을 하고 있던 지역이에요. 근데 모든 지역을 다 컨트롤하지 못했지만 중요한 거점 도시들은 왜군들이 다 진주해 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왜군이 마음 먹고 추격을 시작하거나 그러면은 세자가 굉장히 위기에 처할 수도 있었는데 18살짜리 광해군이 용감하게 지역을 순회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제 아직 지역에 남아있는 고을 수령들이나 이제 지역 군사 조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경문을 보내는 겁니다. 경문. 아직 조선 이 국왕은 아직 살아있다. 끝까지 항전하라. 독실이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예, 거. 그렇죠. 아니면 이제 지역마다 또 동네방네 또 경문을 또 띄우면서 의병들이여 일어나라. 국가를 나라가 위기에 빠졌다. 일종의 SNS 활동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광해의 활약은 나라를 버린 임금과 지배층한테 크게 실망했던 민중들을 아마 감동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이 활동 내용이 사료에는 아주 자세하게 남아있지는 않아요. 이제 아마 이 몇 문장을 가지고 영화 대립군이라는 영화가 탄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료 짧은 걸 갖고 예, 그렇죠. 어쨌든 이런 광해군의 SNS 활동, 이 소식을 듣고 도망쳤던 사대부들이나 이제 관료들이 광해군한테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나라를 되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또 등 돌렸던 민심도 세자를 중심으로 완전히 제자리를 찾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조선은 민중들의 의병 걸기를 중심으로 이제 왜군의 반격을 가게 되는 거고 또 나중에 이제 독실님이 자세하게 얘기해주겠지만 뭐 조선 수군의 활약 이런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에는 위기에 처했던 나라를 되찾게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힘이 바로 일반 백성들의 힘이다. 이렇게 실제로 역사학자들이 평가를 많이 합니다. 백성들의 어떤 초반, 임진왜란 초반기 백성들의 민심을 모으고 군사 작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또 사기 아닙니까? 예. 이걸 끌어올리는데 이 광해의 활약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명나라가 나중에 참전해서 평양을 이제 수복을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광해군의 분조가 맹활약을 했고 심지어 이 세자의 활동을 전해들은 명나라 장수들이 광해는 어떤 위인의 기상이 있다. 영웅의 기백과 이렇게 크게 칭찬했다고도 합니다. 예, 그리고 이후에 이제 서울을 나중에 이제 선조가 수복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도 광해는 남쪽으로 파견되어서 계속 비슷한 활동, SNS 활동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임진왜란 전란 초기에 실질적인 대일 항쟁의 중심, 정신적 지도자 이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국가적 이런 위기 상황에서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좀 나의 사사로운 열망이나 나의 사사로운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직자라면. 네네. 예, 그런 모습을 선조와 어느 정도 대비돼서 가장 잘 보여주던 케이스가 이 광해의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뭐 이제 뒤에 오늘 독실 얘기 좀 들어봐야 되겠지만 깡쌤이 생각할 때는 이제 그 어떤 선조에 대립하는 리더십의 모습을 광해에서 찾을 수 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이때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잘 몰랐을 수도 있죠, 이게. 뭐 하는지도 몰랐을 수도 있고. 아빠가 일단 시켰으니까. 네, 그랬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은 맞아요. 적진에서 이렇게 계속 활동을 했어야 됐고 일종의 스파이 임시정부 활동
이런 거였기 때문에 그런 위기였습니다만 그 역할을 성실히 잘 수행했던 거죠. 사실 이제 지난 시간에 독실이가 했었던 내용을 이제 광해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본 건데, 그래요. 오늘 독실이 얘기는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실제로 일본이 상륙한 다음부터 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조금 시간 순서대로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임진왜란 또 정유질환 해갖고 실제로 7년 동안 있었던 전쟁인데 초반 1년과 후반 1년의 전투가 있었는데 그 중간엔 거의 전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른다는 말이죠. 예, 그렇죠. 그래서 초반 1, 2년 정도에 어떤 식으로 일어났고 왜 얘가 어떤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됐고 그다음에 일본군이 이제 물러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정유질환은 왜 벌어졌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역사를 통해 좀 배우는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그러면 지금 깡쌤이 잘 말씀을 해주셨고 이 부분이 이제 분조와 광해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다시 좀 역사의 시계바늘을 돌려서 다시 일본군의 상륙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592년 4월 13일에 일본 1군이 부산 연도에 상륙을 하고 그다음 4월 14일에 부산성 그리고 4월 15일에 동래성이 함락을 됩니다. 이렇게 함락될 때 문제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거를 한양으로 최대한 빨리 연락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봉화예요. 근데 봉화가 제대로 작동을 안 했습니다, 이때. 그래서 실제로 일본군이 침입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4일째 되는 날에 이제 한양에 도착을 한 거예요. 4일 후에. 그렇죠. 근데 원래 봉화가 작동했으면 거의 뭐 한 다음 날 정도면 도착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뭔가 중간에 문제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뭐 봉화를 거꾸로 올린 게 아니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봉화를 거꾸로 올린 게 아니냐? 네. 그 정방향을 가지 못하고 반대로 잘못 올린 게 아니냐 봉화를 올릴 때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이제 4일째 되는 날 도착을 했다는 건 거의 그냥 말이 와갖고 직접 연락을 해주는 정도 수준의 속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연락이 왔잖아요. 이제 신립 장군이 4월 26일 날 침공 약 2주 뒤죠. 충주에서 신립과 8천 혹은 또 사료에 따라 다르지만 한 1만 6천까지 되는 그 군사가 탕금대에서 배수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다가 대패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간단하게. 예. 네, 조령이라고 하는 더 험한 데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매복을 하고 기다렸어야 되는 게 아니냐. 길목이 굉장히 실제로 가보면 너무 험하기 때문에 거기서 버텼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립은 탕금대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탕금대에 이제 배수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었고 이제 사실 딱 배수진을 쳤다기보다는 그 앞에서부터 이제 전투가 시작이 됐어요. 평야 부분에서. 어디요? 정확한 위치가 어디라고? 평양? 평야. 평야. 주변에 이제 논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기병들이 활동하기에 좋은 곳은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의 장기를 살리고 싶었던 거였겠죠. 그래서 이제 탕금대에서 아무튼 배수진을 쳤다가 이제 완전히 대패를 하고 거의 전멸 수준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그 밀떡들 사이에서는 상당한 떡밥 아닙니까? 조령의 진을 치고 매복을 했어야 되는가? 아니다. 그래도 신립의 선택이 옳았다. 왜냐하면 이제 신립 같은 경우는 이게 오늘날로 비유를 들면 누구라고 설명을 해야 되지 이거? 신립이요? 예, 당시에 이제 유명한 무인들의 일종의 그 할리우드 유명 스타 같은 대접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요즘 유명한 스포츠 스타 누구 있습니까? 요즘 유명한 손흥민, 유현진 같은 스타일. 네. 그래서 북방에서 이제 여진족을 때려잡는데 굉장한 무공을 세웠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이제 조선에서 최강의 슈퍼스타였고 선조도 딱 믿는 사람이 한 명 이 사람이었죠. 아, 그래. 끝판왕. 조선의 끝판왕. 뭐 오승환 선수 뭐 이런 관우 선수처럼. 같은 사람인가? 예, 그렇죠. 그래서 신립을 불러서 이 외놈들을 썰어버리자 하고 모든 군사도 신립한테 다 몰아줬던 거죠. 이게 조령인가 거기가 원래 이제 그 방어하는 입장에서 거기가 훨씬 유리한 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다 이제 신립이 실패를 한 거고 결과론적인 해석으로서뿐만 아니라 신립 자체가 전략 전술을 잘 짜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평가를 해요. 지금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그래. 성문이 열리고 와 하고 뛰어나가가지고 외장들을 막 그냥 때려잡는. 그러니까 개인의 무공은 뛰어나지만 뭔가 통솔을 제대로 해갖고 이제 제대로 된 어떤 전술을 펼치기에는 좀 역부족인 사람이 아니었냐. 남자구만이.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지금. 난 이런 스타일 좋아합니다. 이렇게 싸워야지. 그래서 명장으로 이름은 났었지만 실제로는 자기 휘하의 장수들을 이렇게 전략적으로 하는 뭐 예전에 깡쌤이 해주셨던 뭐 알렉산더라든가 이런 사람들이랑 좀 다른 형태가 좀 다른 종류의 어떤 그런 장수였던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은 많이 있어요. 기병이 많았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군기병이 많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기병이 많았기 때문에
당시에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이 가지고 있었던 조총병이 많지가 않았어요. 비율로 따지면 10에서 15%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예. 많은 부분이 이제 창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해볼 만한 상대였어요. 우리가 좀 전력 자체가 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군들은 조총하고 창으로 싸웠어요? 창, 조총, 활 다 있었죠. 칼 있는 애도 있었고 했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조총의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었다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아쉽게 됐고요. 이때까지는 한양을 사수하는 게 대세였습니다. 당연히 그 왕을 비롯해서 선조를 비롯해서 아래 신하들도 한양을 사수하자 이러고 있었는데 28일 날 일단 빠르게 광해군을 세자 책봉을 하고 백관에게 이제 군복을 입게 했습니다. 근데 이 충주에서의 패보가 전해진 게 29일입니다. 바로 이제 왜냐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정예 군사를 탈탈 털어서 데려간 거였거든요. 이게 이제 패보가 전해졌기 때문에 바로 파천이 결정이 된 거죠. 그래서 임해군 장자 임해군은 함경도로, 셋째 아들 순하군은 강원도로 가기로 했다가 함경도로 이제 결국엔 가게 되고 이들이 근황병을 모집하는 임무가 주어집니다. 뭘 했다고? 근황병을 모집하는 임무가 주어집니다. 근황병? 네. 그 예비군 소집 통지 돌리러 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선조가 이제 도성을 떠나고 세자 광해군이 뒤를 따릅니다. 처음에는 이제 임해군과 순하군만 이제 먼저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광해군은 뒤를 따르는 거죠.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이 왕이 파천하는 걸 상상을 못한 거예요. 지난번에도 간단하게 얘기했었지만 원래 일본은 뭘 하려고 했냐면 왕을 항복시키고 그다음 왕을 앞세워서 조선군을 동원을 해요. 예. 일단 내가 항복했으니까 너네도 항복해라라고 하면 명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선군을 동원을 시킬 수 있게 되고 조선에 있는 식량을 징발해서 그걸로 중국과 전쟁을 벌이려고 했어요. 딱 거기까지만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요즘 행복회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행복회로를 돌린다고 하던데. 현실과 상관없이 자기의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돌리는 그걸 행복회로라고 해? 그래요.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조선 쪽의 문화를 전혀 몰랐던 거죠. 우리 대륙 쪽에, 그죠? 한양을 점령하며 이길 줄 알았는데, 사실 그렇게 보면 파천은 전략적으로 볼 땐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거죠. 항전을 했으면 그게 정확히 일본의 소원대로 된 거예요. 한성은 아마 점령이 됐을 거고, 한양은. 그러고서 이제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조직적으로 후퇴를 하는 게 아니라 도주의 형태를 했다는 게 좀 아쉬운 거였고, 이제 일본이 태도를 바꿉니다. 그래서 원래는요, 조선왕의 협조로 조선을 복속시키려고 했는데 이제 이렇게 바꿨어요. 조선을 붕괴시켜야겠다. 조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우리가 직접 지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불가능한 거였거든요. 당연히 불가능한 건데 몰랐던 거예요. 글자도 모르고 일본군이 문맹이 많았어요.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자체도 아예 한자를 몰랐으니까 글자도 모르고 예를 모르는 일본군이 군을 나눠서 일단 점령지로 향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눠줬어요. 일단 너는 어디 맡아라, 너는 어디 도를 맡아라 이런 식으로 점령지를 나눠준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는데 근데 조선 백성들이 거기에 따르지를 않은 거죠. 그리고 5월 2일에서 3일 정도 됐을 때 한양성이 함락이 됐고 그때 개성에서 평양으로 이제 선조는 도망을 가고 임진간 방어가 실패를 하게 되고 개성도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 왜군이 북진하는 게 또 보고되니까 평양에서 의주로 선조가 이제 도망을 가게 되죠. 여기까지가 지난번에 했었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네. 이 과정에서 이제 분조가 나타났고 이제 광해군이 또 어떤 일들을 했는가가 이제 우리가 지금 다뤄본 거고요. 고니시가 1군 고니시가 6월에 평양을 점령을 합니다. 자, 6월 달에 평양까지 온 거, 평양성까지 온 거예요, 일본군이. 이때 공세 종말점에 도달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뭐에 도달했다고? 평양까지 왔는데 왜 그 위로는 더 못 올라오거든요. 예. 왜 못 올라오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혹시 명나라가 들어올까 봐 걱정을 한 것도 있지 않냐. 그런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는 공세 종말점이라고 하는 거에 이제 도달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세 종말점? 뭐냐면 공세를 펼치는 이제 공격군이 있지 않습니까? 예. 병력, 탄약, 식량, 사기, 체력, 보급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공세를 더 이상 못 펼치는 시점이 온다는 거죠. 근데 그 시점이 이제 평양이 됐을 때 온 거예요. 더 이상 가기 힘들다 그럼 될 걸 뭘 공세 종말점 그래. 더 이상 왜 가기 힘드냐면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병력도 사실 생각보다 되게 많이 줄었었고 이때 거의 40% 이상이 이제 사망을 한 상태였고 일본군이 네. 그뿐만 아니라 보급선이 너무 길어진 거예요 지금. 도저히 이 뭐 탄약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이유로 인해서 도저히 이제 공세를 펼치지 못하는 지점에 도달한 게 아니냐 생각이 본인 들어요. 신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야, 더 못 가겠다. 멈추자. 네, 그걸 후세 사람들이 공세의 종말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거의 이제 도달을 한 거고요. 알겠습니다. 가토가 이군의 가토가 이제 함경도에 침입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임해군과 순하군이 반란 세력이었던 국경인은 사람 이름이에요. 국경인에 의해서 이제 가토 적진에 넘겨졌다고 하잖아요. 네. 지난주에 여기까지 얘기했었었죠. 그래서 맞습니다. 이 임해군과 순하군이 완전 이제 한번 알아보시면 완전 개막장 짓을 많이 저질러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에서 그러니까 조선 땅에서 반란 세력에 의해서 가토 적진에 넘겨지기도 하고요. 가토가 이제 뭘 하냐면 여기서 함경도까지 이제 침입을 했거든요. 승승장구하면 쭉 왔어요. 살짝 여진족을 한번 공격을 해봐요. 가토가 국경을 넘어서. 그랬다가 바로 여진족이 그때 엄청나게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 형님들 무서운 형님들. 그렇죠. 가장 무서운 형님들이죠. 당시에는 몰랐구먼. 그 여진족에 의해서 나중에 이제 명나라가 네. 멸망을 하게 되니까 살짝 여진족을 공격했다가 바로 패퇴를 하면서 또 가토가 이때 깨달았다는 이야기들이 이제 있습니다. 아, 여기가 우리가 잘못 왔구나. 우리 생각처럼 명나라까지 한 방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여기 이상한 조선 애들도 지금 장난 아닌데다가 이 위에 있는 이상한 여진족 애들도 장난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대륙인들의 어떤 더러운 성질 이런 걸 몰랐던 전혀 거죠. 몰랐던 거죠. 아무튼 일본은 침입한 다음에 한 달여 만에 쾌속 진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호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적의 수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문제는 전선이 깁니다. 부산을 통해서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전선이 너무 긴 거예요. 거기다가 일단 뭘 했냐면 전진만 한 거예요. 그렇게 전진만 한 이유는 선조를 잡기 위해서였던 거고 미친 듯이 전진을 했는데 그래서 후방이 지금 정리가 안 된 상태예요. 후방에 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전술적으로 보면 이거 엉망진창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왕만 잡으면 끝난다고 생각했으니까 이 짓거리를 한 거고. 그래서 뒤에 여러 가지 성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간 거죠. 그냥 스킵하고. 일단 가자. 일단 쟤부터 잡자. 일종의 정격전을 하려고 한 것 같은데 너무 전선이 길어져서 후방이 안정되지도 않았고 특히 호남 지방은 피해를 전혀 받지 않은 상황이었고 호남을 점령하려고 이제 시도했던 고바야카와가 있었는데 걔는 실패하고 바로 단념을 해버립니다. 자, 이때 민족적인 저항의식이 나타납니다. 이제 뭐냐면 의병들이 봉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은 일단 도망을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정규군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중앙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때 의병들이 봉기를 합니다. 의병장이 누구냐?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제 전직 관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직 관원들이 많고 그 당시 지방인으로부터 추앙받는 경우가 이제 의병장인 경우가 있고 혹은 벼슬이 없더라도 벼슬이 없는 유생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그 지역의 민심에 이제 집합이 될 수 있는 그런 추앙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동장이나 통장 정도 되는 그런 분들. 분들이죠. 예. 그런 분들이나 전직 관원들. 관원들. 이런 분들이 많은 의병들이 봉기를 했는데 사실 1593년에 그러니까 다음 해죠. 다음에 이제 관군이 회복되고 안정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관군에 흡수되는 경우도 또 많이 있었습니다. 의병들이요. 관군은 그럼 1년 만에 수습이 되는 건가? 그렇죠. 일단 그러니까 완전 전멸됐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진 거는 아니고 그렇지. 여기저기 통제가 안 되는 상태로 이제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걸 이제 모으기 위해서 예를 들면 광해군 같은 경우에도 군조를 이끌고 노력을 한 거고 일단 선조가 정말 빠르게 정말 한 달 만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쭉 도망을 가는 사이에서는 우왕좌왕하고 있었지만 제대로 된 이제 중앙 어떤 권력이 집중되기 시작하고 어떤 명령이 하달되기 시작하면 또 모일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네. 아까 독실이가 선조가 도망이라는 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되지만 어쨌든 피해가지고 간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전력적일 수도 있겠다. 그렇죠. 네. 일단 결과적으로 보면 전혀 아무런 어떤 전선이라는 거를 만들고 이제 대항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병력이 없는 상황에서는 일단 방법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민족적으로 의병들이 봉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본군이 침략한 지 열흘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4월 23일이죠. 그러니까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이때 경상도 의령의 선비 곽재우가 전 재산을 털어서 의병을 모집해서 일어납니다. 5월 10일 날 정인홍이 합천에서 김면이 고령에서 6월 달에는 호남에서 고경명이 김천일이 충청도의 조원 함경도의 정문부가
창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난시 의병을 일으키는 걸 창의라고 하거든요. 예. 이제 창의를 합니다. 어째 다 이제 성함을 들어보신 분들이네. 그렇죠. 되게 유명한 분들도 많이 있고 특히 뭐 곽지호 장군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그렇죠. 유명하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일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일본은 의병의 개념도 몰랐고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예상도 못했어요. 거기는 이제 무사계급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딱 좀 나눠져 있지 않나요? 그렇죠. 완전히 나눠져 예. 있는 거죠. 그래서 무사들만 싸우는 거고 전쟁 자체도 무사들과의 싸움이에요. 아래 백성들은 세금 내는 대상이 바뀔 뿐인데 그렇구만. 그런데 너무 일본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 왕이 일단 도망간 것도 황당한데 뒤에서 갑자기 자기 재산을 털어서 갑자기 사병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막 글 읽던 선비가. 그렇지. 오. 문관 출신인데 그래서 일본이 원래는 일본처럼 조선을 다스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네 나라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가 게릴라전에 의해서 계속 소모가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의병들이 일단 지리에 밝고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렇네. 또 정보, 보급 이런 게 절대적인 우위였던 거예요. 그래서 동시다발적인 게릴라전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후방에서 이제 엄청난 이제 분란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그래서 동시다발적인 게릴라전 때문에 일본군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집단으로 움직이고 집단으로 통치를 해야 되는 시점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후방이 안정돼 있으면 그냥 한두 명 정도 일본군이 있으면 돼요. 많아봐야 10명 정도 있었으면 될 거예요. 후방이 안정돼 있으면. 안정돼 있으면. 근데 문제는 후방에서 계속 의병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10명 정도의 일본군이 A 마을에서 B 마을로 이동하다가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잡혀서 살해당하는 거예요. 아. 그 계속 게릴라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네끼리 움직일 때도 최소한 몇백 명 단위가 돼야지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그렇지. 밤길이 위험한 거죠. 조선의 밤길이. 그래서 점령지의 질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일본군이 계산을 해봤더니 10만 명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조선 반도에서 움직이려면. 그렇죠. 동사무소에서도 한두 명 서 있으면 바로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죽어버리니까 최소한 몇십 명 이상이 있었어야 됐고 집단이 있어야 됐고. 근데 그럼 전투는 누가 해요? 10만 명이 질서 유지를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정복전쟁이라고 하는 건 점령지 백성의 협력이 필요한데 그렇지. 도저히 이건 불가능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군은 열심히 못 싸웁니다. 싸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 봉건국가였잖아요. 일본이 처음에 봉건국가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영주들이 전쟁의 승리도 중요한데 자기 자신의 군사력을 온전히 보존해서 돌아가는 것도 중요해요.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해요. 내 군사니까. 그렇죠. 국가 공통의 군사가 아니라. 그게 아니죠. 내 거예요. 내 군사들 데리고 갔는데 전쟁이 이겨도 내 군사력을 상실하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고 그럼 내 영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일본의 영지. 그게 딴 사람한테 뺏길 게 확실한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 전쟁이 이기는 것보다 자기 군대의 보존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치열하게 못 싸웁니다. 스타크래프트 할 때도 우리가 같이 들어가지만 내 병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 걸 후방에서. 그럼 안 되는데. 우리 그러니까 지는 거야. 저 때문에 지는 거였군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뭘 한 거냐면 구조적으로 사실 우리가 단순히 생각할 때는 일본군이 무지하게 셌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렇게 한계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는 거고 처음부터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어떤 그리고 민중들의 저력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진군할 때는 어쩔 수 없었죠. 일단 네. 왜냐하면 허를 찔렸으니까 그 이후에는 충분히 이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지금 어떤 여러 연구 결과들이 있는 거죠. 얘는 뭐 그 전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올라옵니다. 그냥 올라간 거네. 그리고 원래는 보급을 어디로 받았어야 됐냐면 서해안으로 해갖고 호남 쪽으로 해갖고 이제 받았어야 됐는데 거기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의 신이 한 명이 버티고 있었죠. 한 번도 지지 않는 그죠 끝판왕이 버티고 있어서 모든 게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의병뿐만 아니라 이제 의승군들, 승려들, 의승군들도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1592년 6월부터 93년 4월 도성이 수복될 때까지 이 스님들로 이루어진 의승군이 청주성, 평양성, 행주산성 이런 전투들에 계속 참여를 하면서 활약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의승군들이 굉장히 활약을 잘했기 때문에 10월 달에 명나라 원군을 기다리면서 이제 재정비된 관군과 승군만으로도 평양성을 한번 탈환해볼까 계획을 세우기까지 합니다. 원래는 이제 명군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끼리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계획까지만 세우고 실제로 이제 하지는 않는데
실제로 평양성을 수복하는 데도 크게 기여를 하고 행주 대첩에서도 어마어마한 활약들을 하는 이렇게 우리가 민중들로 이루어진 이런 군들이 여러 가지 정과를 세우는데 나중에 이제 대부분이 뭐로 되냐면 대부분 관군에 흡수가 돼요. 아니면 정말로 이제 여러 가지 공이 있는 분들을 또 이제 관으로 진출할 수 있게 그러니까 벼슬을 내려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관군의 정규군에 이제 흡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조선 자체가 정규군 위주로 싸울 수밖에 없는 이제 중앙집권 체제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흡수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의주의 선조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의주에 있죠. 그리고 평양성이 점령당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선조가 명에다가 구원 요청을 합니다. 근데 명나라는 구원 요청을 하기도 전에 내부적으로 조선에 파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불가피성을 인정을 하고 파병 요청을 기다리는 상황이었어요, 사실. 명은 알고 있었고. 일단은 명이 의심을 했어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명도 깜짝 놀란 거야. 무슨 강한 나라인 줄 알았던 조선이 한 달도 안 돼가지고 함양이 점령됐다고 원군을 요청을 하니까 이건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진짜로 이렇게 길을 안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의심을 하면서 일단은 1차 구원병으로 명나라의 요동에 있었던 국경 수비병이 갑니다. 그래요. 국경 수비병 3,000에서 5,000 정도가 먼저 7월 15일 날 평양성을 공격했다가 대패를 합니다. 그리고 명이 놀랍니다. 아, 대규모 원정군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얘네가 정말로 도망친 거구나. 일본군 센 거구나. 이런 걸 딱 깨닫고 이제 92년 12월에 이여송도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임진왜란을 하다 보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여송이 43,000의 군사로 압록강을 건넙니다. 43,000명 들어오는 거죠. 일본군은 거의 20만 가까이, 한 18만, 17만부터 20만 가까이 됐는데 일단 명나라의 43,000 군사가 압록강을 건너서 93년 1월 8일입니다. 관군과 의승군, 명군이 합동으로 이제 평양성을 공격을 하는데요. 포격으로 문을 깨트리고 진격을 해서 퇴로를 열어줘요. 도망갈 수 있게 해줘요. 일본군이. 고니시한테. 고니시가 나 도망가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일단 도망갈 수 있게 해줄 테니까 그쪽으로 도망가라라고 이제 명군이 허락을 해요. 그거를. 아니면 결사항전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니시가 나 도망가게 안 하면 진짜 결사항전 하겠다. 그럼 너네도 피해 만만치 않을 걸. 그러니까 그냥 저쪽으로 도망갈 수 있게 해줄 테니까 그쪽으로 가라라고 하니까 진짜 갈 거니까 나 공격하지 마삼 이러면서 갔어요. 도망을 갔어요. 고니시가.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루 만에 수복을 한 거예요. 포격을 했더니 문이 깨졌어. 평양성 문이. 그래서 하루 만에 수복을 하니까 일본군이 이때 어마어마하게 겁에 질립니다. 자,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그 조선 임진왜란에서 얼마나 잘 싸웠냐면 조선군들이 콘스탄티노플 공방전이라든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유명한 공방전이 있어요. 콘스탄티노플 공방전이 굉장히 공방전? 유명하고. 네. 공방전? 공방전이 뭡니까? 공방전 공성전? 방어전이요? 그래서 공격 방어. 공방전. 공방전. 서로 공방을 펼치고 있는 그 콘스탄티노플에서의 공방전도 역사적으로 유명하고 혹은 뭐 반지의 제왕 같은 데 보면 헬림 협곡 공방전 이런 것들이 나와요. 공성전이 나와요. 근데 이것만 전부가 아닌 게 조선에 있었던 공방전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전에 1592년 10월 6일 자, 10월 6일이니까 92년 10월 6일이니까 일단 한양은 점령된 상태겠죠? 예. 경상도에서 호남으로 가는 길목에 진주성이 있어요. 여기를 공격한 적이 있었어요. 일본군이. 네. 그때 진주 목사였던 김시민과 3,800명의 군사가 지키는 진주성을 3만 명의 일본군이 공격을 했어요. 거의 뭐 10배? 좀 약간 과장하자면 10배? 한 8배 정도 되는. 3,000명이 지키고 있는 거를? 3,800이 지키고 있는데 그걸 3만 명이 공격을 했어요. 일본군이. 그런데 6일부터 10일까지 계속 공격을 했어요. 그렇게 6일부터 10일까지니까 5일 내내 공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함락이 안 됐고 공격했던 3만 명 중에 10,000명이 사망했어요. 우와. 2만 명만 살아남은 거죠. 이렇게 10,000명의 사망자를 내고 후퇴를 할 정도로 이 작은 진주성을 공격하는데도 함락이 이렇게 어려워서 결국을 포기한 게 일본군인데 저 큰 평양성이 하루 만에 뚫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군은 완전하게 겁에 질린 거야. 명군은 진짜 세구나. 완전 쫄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그 진주성 전투도 원래는 굉장히 중요한 전투 아닙니까? 그렇죠. 진주대첩이죠. 우리 호남으로 진격하려는 일본군이 일단 거기서 한번 막히는 전투고 일단 일본군 입장에서는 그 조선이
두드려 맞고 네. 도망가가지고 우리 형 데려올 거야 해가지고 누구 데려왔는데 딱 보니까 너무 세 보이는 거야. 오. 자기들은 진짜 그 작은 성조차도 10배의 병력으로 공격했을 때도 예. 결국은 포기를 했는데 하루 만에. 하루 만에 뭘 했길래 명나라는 어떻게 뚫었습니까? 포로 깼다니까. 대포로 대포로. 쏴고 그냥 한 방에 깨버렸어요. 문을. 아. 그래서 일본군이 이때 일단 요때 진주성에서의 그 김시민 장군과 이때의 받은 자존심의 상처를 나중에 잔인하게 이제 안갚음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안갚음을 하는데 그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개성까지 탈환을 했고요. 일본군이 한양으로 계속 퇴각을 합니다. 이때 승승장구하면서 진격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명군과 우리 조선군도 마찬가지로 같이 이제 진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승승장구하면서 계속 진격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한양 북쪽 10km 벽제관에서 일본이 기습 공격을 해요. 후퇴를 하다가 그때 대패를 하고 개성으로 이제 퇴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여러 가지 이유가 또 있는데 뭐 명군이 일본군을 너무 얕봤다 여러 가지도 있지만 하나는 우리 책임도 좀 있어요. 뭐냐면 일단 명군 군마에 그 군마들 있지 않습니까? 말의 반이 돌림병으로 죽은 상황이었고 결정적으로 군량이 떨어졌었어요, 이때. 근데 조선 조정이 그때 군량을 대기로 했었어요. 조선 조정이 명군이 너무 빠르게 진격을 하니까 조선 조정 입장에서는 군량을 그거를 제대로 맞추는 게 힘들 정도로 빠르게 진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명군이. 네, 명군이. 근데 사실 군량을 대는 것도 그 보급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도 이때 이미 알고는 있었지만 정말 쉬운 게 아니거든요. 몇만의 군사가 먹는 양이 얼마나 많을 것이며. 그러니까 쌀을 뭐 가마니로 실어서 날아야 되는데, 그렇죠. 뭐 철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지금 정확한 네. 말씀하셨는데 철도가 나오기 전까지는 보급은 정말 힘든 거였어요. 일본군도 소달구지 정도 써야 맞습니다. 되잖아요. 달구지로 그냥 그거를 옮겨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거. 일본군 입장에서도 어떻게 했었냐면 보급 양 자체를 딱 반년치 쌀만 주려고 마음을 먹었었어요. 나머지는 현지 징발이었어요. 알아서 이제 조선 땅에서 니네가 구해 먹어라. 이렇게 보급을 신경을 안 쓸 정도로 그러니까 보급을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 머리가 깨지는 거죠. 자, 그리고 함경도에 있었던 가토, 아까 여진족 건드렸다가 뜨거웠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걔가 이제 평양성이 수복됐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도 한양으로 퇴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싹 다 이제 한양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이때 일본군이 뭐 전략적인 뭐 후퇴다 이게 아니라 완전 겁에 질린 겁니다. 망했구나. 우리 망했구나. 명문 들어오고. 그렇죠. 망했구나. 그리고 거의 반수 정도가 실제 사망한 상태고 이미 일본군에서. 그리고 이때 또 하나의 대첩이 벌어집니다. 전라도 관찰사였던 권율이 명군과 도성 수복을 위해서 북진을 하다가 명군이랑 이제 만나서 같이 한양을 수복해야 되잖아요. 예. 북진을 하다가 이제 행주상선에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울 행주산성이니까 서울 서쪽이죠. 한양 서쪽. 일본군이 이제 행주산성에 진 치고 있는 걸 보고서 공격을 합니다. 행주산성을 공격했다가 이제 대패를 해요. 이게 행주대첩인데 네. 2월 12일에 이제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이에요. 행주산성을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제 되게 낮은 산이에요. 구름 같은 산이에요. 아주 낮은 산에 그냥 이중으로 목책을 두르고 펼친 공방전입니다. 진짜 산성에서 펼친 것이 아니고 목책을 두르고 거기서 이제 진을 치고 싸운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권율의 군사가 2,300명, 일본의 병력이 3만이었습니다. 2배 우와, 이상이죠. 진짜? 그런데 다만 뭐에 몇 배야? 15배야? 10배는 넘네요. 아, 네네. 네, 이제 숫자는 안 하려고 계산을 트라우마 생겼어. 독실의 숫자 포기. 제가 해드릴게요. 근데 이때 조선에 화약 무기가 많았어요. 화력 덕후. 그래서 대공세를 계속 일본이 펼칩니다. 1군 전멸, 2군 전멸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린 계속 막고 있죠. 이때 대공세의 마지막 순간에 화살까지 다 떨어져서 2,300명밖에 안 되니까 화살까지 다 떨어져서 이제 거의 끝날 때쯤에 기적같이 경기수사가 배 두 척에다가 화살을 싣고 한강을 거슬러 올라옵니다. 와. 그걸 보고서 이제 일본군이 공격을 포기를 해요. 최종적으로 이제 성공을 한 거죠. 그리고 화살 뻥 아니에요, 그거? 근데 그 진짜 진짜였어요? 네, 진짜로 라는 얘기를 하고 그거랑 뭐 여러 가지 수훈선들이 그때 전라도에서 올라오던 수훈선이 쓱 지나가는 걸 보고서 저거 원군인가 보다 하고 도망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는 아니었는데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라도에서 이 남해안과 서해안의 그 길목을 우리가 잡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예. 이런 일들도 있었을 그렇죠. 이런 거죠. 일이 가능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행주대첩이 일어나고 2300으로 3만을 막아내고 이긴 거예요, 사실상.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입구만 잘 막으면. 그렇죠. 근데 이거 그렇군요. 목책을 두른 가능합니다. 거니까 대단한 거죠, 한편으로는. 목책을 눌렀다는 게 도대체 뭐야? 그러니까 보통 산성하면 이제 큰 돌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방벽을 그렇지. 쌓아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나무를 그냥 해갖고 나무 울타리를 두른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뭐 이제 야, 쉽게 그걸로? 부서지죠. 그런 건. 야, 그걸로 막았다는 게 대단한 거구나. 그렇죠. 그 불화살 같은 거 쓰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당연히 그런 거에 대한 대비들도 당연히 다 있는 있었겠구나. 거죠. 그리고 일단 이제 행주대첩을 한 다음에 행주산성이 계속 있을 수가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 옮겼어요. 권율 장군도 2월 16일 날 이제 파주 삼성 쪽으로 이제 움직이고 했는데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일본 애들 기록을 보니까 나중에 그 다음 다음 날쯤에 와갖고 쭉 가봤더니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점령하고서 자기네가 이겼다라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도 네, 있습니다. 아예 좀 치졸하다, 그죠? 아무튼 이렇게 승전한 소식을 듣고서 이제 명군이 생각을 바꿉니다. 아, 얘네들도 잘 싸우는구나. 할 수 있겠구나. 문제는 명나라 군사들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명나라 군사들의 목적은 한반도에서 일본군을 축출하는 게 아니에요. 명나라 군사들은 왜군이 중국으로 진출하는 것만 막으면 돼요. 아,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조선이 만약에 점령을 당하면 조선인들을 짐집한 일본군이 예비대를 포함해서 50만에서 60만 정도로 불어나서 침공할 거로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요동 땅이 대평원지대거든요. 그래서 5, 60만의 일본군을 막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요동에서 막지 말고 조선에서 막자. 조선은 산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참전을 한 거예요. 명나라 군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명나라는 뭘 원했냐면 조선군이 최대한 버텨주기를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생각이 다른 거지. 명군도 조선군이 너네 망하지 말고 죽지 말고 최대한 버텨줘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명군은 적극적으로 일본군을 축출하려고 한 게 아니고 강화하려는 강화 교섭을 계속 추진을 합니다. 그렇지. 그 명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이 전쟁으로 큰 이득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명나라 나중에 이것 때문에 거의 망해요. 네. 그래서 이제 최대한 병력을 아껴야 되고 굳이 저놈들이랑 싸울 필요도 없는데 지금 딱 그 병영 딱 가보니까 명나라 가수들 막 다들 노래 테이프 듣고 있고 향수병에 걸려가지고 예, 음식도 안 맞고 막 사기도 떨어지고 그때 당시 이제 명나라가 당나라 군대가 됐다는 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나라가 잘 싸우긴 했어요. 실제로 일본군들이 명나라에 대한 겁에 질린 것도 있었고 명군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먼저 도망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나라의 최우선 옵션은 평화. 하친인 거겠지. 그렇죠. 남의 나라 가고 굳이 열심히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네들이. 전 지금 상황이랑 뭐 비슷하기도 하네, 그지? 전선이 형성되는 게 한반도면은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뭐 그렇죠. 네. 편한 거지 뭐. 자, 한양을 점령한 일본 입장입니다.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 한양까지 일본이 퇴각한 상황이에요. 이 일본 입장에서도 관군이 정비가 돼 갖고 계속 소모전이 있을 때마다 병력 소비가 너무 큰 거예요. 일본군 입장에서도. 거기다가 의병이 계속 봉기하고 있죠. 명군이 오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급은 또 이순신들 막혀가지고 보급이 안 되죠. 질병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또 권율에 대해서 방금 전에 또 이제 행주대첩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두려움들이 있으니까 엄청나게 겁에 질렸어요. 일본군이 사기가 거의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일본군의 평균 손실률이 45%, 그러니까 반수가 죽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명나라를 치겠다고 온 애들인데 뭐 명나라는 무슨 개뿔, 지금 장난이 아닌가 여기가. 그리고 일본군이 한양에서 굶주리고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군대를 생각하면 안 돼요. 명군이 위에서 밀려 내려오고 있는데 몇 명인지 모르는 거야, 일본군도. 근데 인원을 알 수 없는 대륙의 명군이 압박해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겁에 질렸고, 부산은 또 너무 멀어요. 부산까지 가야 일본어 퇴각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본군 입장에서는 한양에서 철수하겠다고 그 결정을 극비로 해서 명나라랑 협상을 시작을 합니다. 겁나니까, 쫄았으니까. 그 명나라도 다급한 거예요. 명나라도 자기네 군사를 보존해야 되니까. 근데 조선만, 그러니까 우리 선조랑 이제 우리 조정에서는 당연히 일본 공격을 빨리 하자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복수해야지, 우리는 보복해야지. 그렇게 서두르자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군은 조선의 요구를 무시하고 전쟁의 주도권을 자기들이 가지고 간 다음에 그 다음에 거칠게 이제 조정을 압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런 거예요.
다른 나라의 힘을 빌린 거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근데 군 통수권이 없는 자의 그 그렇죠. 서름이죠. 그렇죠. 예, 남의 나라한테 군 통수권을 내주면. 그렇구만. 그래서 이제 강화 협상을 하고 극비리에 4월 18일 날 한양에서 철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일본군이요. 그래서 이제 자발적 철수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일본군이 굉장히 잔인해지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잔인하지 않았던 게 학살까지를 안 하고 갔었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 백성 될 거였고 자기한테 이제 세금을 내는 백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때부터는 어차피 못 이기는구나. 아, 이 나라는 이길 수가 없구나를 알았고 이놈들이 이제 잔인하게 행동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어쨌든 이제 큰 눈으로 보면 바로 전군이 남하를 해갖고 남해안에 외성을 쌓고 조그만 성들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성 외성이라고 불러요. 그 외성을 쌓고 거기서 이제 화의 진행을 기다리게 됩니다. 아.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에 한양을 점령하고 쭉 올라가서 평양까지 점령을 했다가 명군이 참전해서 평양이 하루 만에 수복되고 쭉 한양까지 내려왔고 그래서 거기서 공포에 떨고 있다가 명나라랑 이제 자기네끼리 이렇게 어떻게 하자라고 화의 진행을 하기로 하고 바로 남해안으로 쭉 내려간 거예요. 구체적인 뭐 내용은 뭐 어떻게 됩니까? 일단 화의 진행이 이게 문제예요. 여기서 끝장을 보고 일본 너네 패전 인정을 하고 완전히 물러나라 라고 화의 진행을 했어야 됐는데 명나라 입장에서 강화 협상을 나중에 하기로 합의를 해요. 일단 나중에 하자. 일단 너네 물러나. 협상 자체는 나중에 하기로 합의를 해요.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얘기하자. 그렇죠. 이게 최악이었어요. 뭐가 문제냐면 결국 일본은 명군이 보호를 해줬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일본군을 추적하려고 조선 그 정규군들이 이제 공격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때 명나라 장군들이 막 막았어요.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비밀리에 협상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명군의 보호하에 안전하게 남해안으로 남하를 하는 건데 문제는 지은 게 아닌 거예요. 아직 그렇게 협상이 안 됐으니까. 졌고 모든 전쟁의 책임을 지고 내가 사죄한다 이런 말이 없으니까. 그래서 진짜 위태로운 상황에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외교적 수완만으로 성공시킨 완벽한 철수 작전인 거죠. 일본군 입장에서는. 한양에서 철수하는 게. 슬프구만. 그쵸, 속상한 일이죠. 아, 슬프네. 그러면서 일본이 남하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안전해졌잖아요. 자기네들이 이제 군사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사실 패퇴에서 도망가는 패잔병 같은 경우는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때 사실 뒤를 쳤으면 정말 크게 승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명군이 그걸 막았으니까 그걸 못한 건데 자기네들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전이 확보됐잖아요. 남하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바닥으로 떨어진 사기를 진작시키고 자기들이 아직 우리 살아있다. 건재함을 보이기 위해서 이제 미친 짓을 하나 저지릅니다. 그게 뭐냐면 6월 22일 날 진주성을 다시 공격을 해요. 2차로. 지난번에 이기지 못했던 김시민 목사가 있었던 그 진주성을 다시 공격을 해갖고 이번에는 6만 명의 백성들을 완전히 다 사륙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복을 한 거예요. 지난번에 못했던 거에 대한 보복을. 그래서 이전에 진주대첩에서 패배를 했잖아요. 일본군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게 그래서 조선 땅에서 완전히 물러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조선 8도 중에서 4도를 자기네가 가질 줄 알았어요. 남쪽 4개를요. 명과 이제 합의해서. 그러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선 남부를 경영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진주성을 함락시키고 우리가 더 세다는 걸 보여줬어야 되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진주대첩에서 패배했었으니까 이번에 이제 다시 진주성을 함락시키려고 합니다. 당연히 진주성에도 격렬하게 저항을 했죠. 근데 이번에 전투 8일째 되는 날에 성벽이 무너져서 비가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무너져서 결국에 함락이 됩니다. 근데 이때도 이런 생각은 들어요. 조선군이 3,400명 정도가 저항을 했고 그리고 일본군이 그때 공격할 때 9만 6천, 그러니까 10만 명이 공격을 했어요. 이번에는요. 조선군 3,400명이 있었는데 10만 명이 공격을 했고 결국에 일본군도 2만 명이 전사를 합니다. 야. 조선군 3,400명과 진짜 못 싸운다 얘들. 그쵸, 못 싸우죠. 사실 이제 공성전은 쉽지 않거든요. 그것도 맞지만, 그러니까 조선군이 약하냐? 저는 계속 이거에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조선이 약했냐? 약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진짜 약하지 않은 나라였고, 어떻게 보면 전투민족에 가까울 정도로 실제로 초반에 밀렸었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진짜 깜짝 이렇게 상륙을 했으니까. 저희 그 도로만 나가봐도 일본에서 운전할 때랑 우리나라에서 운전할 때 우리나라가 훨씬 전투적이지 않습니까? 전투민족이죠. 그거 맞네. 호전적이지. 우리는 강합니다. 아. 그래서 이때 조선군 3,400명과 더불어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이제 시민들이, 그러니까 그 성에 있었던 모든 백성이 다 죽어요. 일본군이 그렇게 사륙을 하는데
이런 안타까운 역사도 이제 남아 있습니다.